안녕하세요.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입니다. 제가 전에 한 4월인가 5월인가 그 여름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읽어드리고 벌써 꽤 지났어요. 사실 제가 좀 많이 바빴거든요. 근데 사실 바쁘다는 건 좋은 거죠. 그만큼 제가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니까 요즘 세상에 할 일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자기계발서 쪽으로 많이 읽어드렸는데, 자, 오늘은 제가 산문집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출판사 샘터는 좀 유명한 출판사예요. 굳이 제가 샘터 광고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출판사 샘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누구의 산문집이냐? 이혜인. 아마 지금 젊으신 분들 20대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고, 적어도 한 3, 40대 이상에서는 이혜인 수녀님 하면 굉장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 현재보다 적어도 이제 문학이 또는 이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었던 그런 시기가 좀 있었죠. 물론 지금도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에 비하자면 책 읽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론 책을 읽는다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책을 사서 읽는다는 거 말고, 그러니까 웹을 통해서 읽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지하철 또는 어디서든 책 읽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 세대분들께서는 이혜인 수녀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인으로서도 많이 유명했고, 이혜인 수녀님이 유명할 당시에 법정 스님이 또 계셨죠. 그리고 시인으로서는 아마 저는 사실 그때 시인분 중에서는 서정륜이라는 시인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 서정륜 시인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약간 비슷했어요. 그 느낌이 종교적인 색채가 좀 담겨 있죠. 특히 이혜인 수녀님은 천주교, 즉 수녀님이니까 천주교에 귀화하신 분이고, 예전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회 수녀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945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이분이 이제 수도명이 클라우디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유명하신 분들께서 클라우디아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시집으로는 민들레의 영토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내 혼에 불을 놓아,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작은 위로 등 시뿐만 아니라 두레박, 꽃삽, 사랑할 땐 별이 되고, 고운 새는 어디에 숨었을까,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등 이런 이제 여러 산문, 그 영역이 굉장히 넓은 그런 수녀 시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힘들고 지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안을 전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암투병을 시작하면서 이제 치유,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주로 맡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사실 이혜인 수녀님은 한때 문학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써놓은 이분의 책을 읽고 또 이혜인 수녀님에 대해서 해놓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책에 물론 나와 있어요. 이런 제목이 있네요. 아픔을 승화시킨 삶의 기쁨, 눈물이 키운 삶의 힘이라는 이제 소재 아래에 소설가 신경숙님이 써놓은 글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 대해서: 첫 장을 열고 읽기 시작해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은 후에 아무 말도 쓰지 못하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 사랑들을, 즉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들을, 이 단정하게 넘치는 사랑들을, 어디에나 깃들어 그늘을 지우는 이 사랑들을
오로지 내 것으로 따스하게 품고 지내고 싶은 마음을 당신에게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수녀님, 이 마음 둘 곳 없는 세상에 사랑을 퍼뜨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모두를 향해 일렁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빛 같은 당신이 계셔서 나는 참 좋습니다. 오래오래, 아주 오래 거기에 머물러 주세요. 신경숙 소설가님도 매우 좀 이름이 있으신 분이죠. 자, 이분께서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안에 사랑이란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게 바로 이혜인 수녀님을 떠올리면은 그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부활이라는 그 록 그룹 아실 거예요. 아마 김태원이란 그 리더 분도 아마 아실 텐데 그분도 이제 글을 좀 남기셨어요. 자, 이혜인 수녀님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6년 여름, 악상의 고갈로 음악에 미친 이가 음악을 할 수도 없고 엉킨 매듭의 끄트머리조차 보이지 않던 시절 수녀님을 처음 만났다. 그때 운명처럼 떠오른 멜로디가 바로 수녀님의 시로 만든 친구야 너는 아니이다. 수녀님을 통해 나는 삶과 시와 사람이 하나 된 완벽한 아름다움이라는 것과 좀 더 순수해질 수 있는 통로를 보았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들조차 아름다울 수 있음을 이 책을 통해 다시 배웠다. 김태원이라는 기타리스트죠. 한국에서 아주 거의 첫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의 유명한 기타리스트인데 김태원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곡을 즉 가사를 직접 자기가 작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그 김태원이 작사한 노래를 보게 되면 아마도 이혜인 수녀님과 또 약간 비슷한 그런 정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일보 방송제작본부장이라고 이제 주철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자 이혜인 수녀님의 쓴 민들레 영토와 관련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민들레 영토의 해인 클라우디아 수녀님은 여기서 말한 해인은 이름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민들레 영토의 해인 클라우디아 수녀님은 고난의 유익함을 일깨워준다. 다투느라 꽃이 지는 줄도 모르고 주머니가 헐렁한 것만 알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아직 많다고 그래서 나눠줄 것도 많다며 웃는다. 사랑이 흐릿해져 동물원 우리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식물원의 구름수녀님은 자연과 사람, 삶의 향기로 우리들의 세상 보는 눈을 밝혀준다. 사실 제가 이혜인 수녀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세 분의 표현을 지금 제가 인용을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려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이혜인 수녀님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 자, 샘터 출판사에서 내놓은 이혜인 산문집 제목은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라고 돼 있어요. 자, 다시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제가 철학적으로 교양이 넘치는 남자는 아니지만 정말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꽃이 있을 때는 꽃에 더 우리의 시각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말 꽃이 없어야 어떻게 보면 잎이 더 도드라져 보이죠. 그런 의미가 꼭 제목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 내면적인 면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과연 어떻게 되냐? 책에 이제 순서를 차례 한번 볼게요. 자, 1장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한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각 장마다 제목이 있고 거기에 부제가 있네요. 자, 1장의 제목은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그리고 부제가 일상의 나날들. 그 다음에 2장의 제목은 어디에 가도 내가 있네. 부제는 우정일기. 3장의 제목 사계절의 정원. 부제는 수도원 일기. 4장의 제목은 누군가를 위한 기도. 부제는 기도일기. 5장 시간의 마디에서. 부제는 묵상일기. 6장 그리움은 꽃이 되어. 부제는 추모일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책은 약 3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근데 아마 산문집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글의 흐름이 굉장히 그 일상에서부터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따라가기 편안한 글이 대부분, 그러니까 산문집이 대체로 그러한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끔 가다가 작가분들이 약간은 이제 현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좀 어렵죠, 읽기가. 근데 이앤수녀님의 책의 특징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부드럽고. 그래서 아마 300페이지 가까이 되더라도 분명히 처음부터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한 2, 3일이면 다 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부분이 어디냐, 제가 1장과 4장에서 골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는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1장에서 제가 16페이지 부분에 감탄사가 그립다 라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장에서 56페이지 부분에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자, 그 부분을 읽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녹음에서 192페이지에 4장에 누군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이었죠. 4장이 거기에서 휴가를 어떻게 보내냐고요 라는 이제 그런 소제목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6장의 제목이 그리움은 꽃이 되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재가 하나가 많은 추억은 많이 울게 하네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읽을 부분, 자, 1장은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자, 이거는 이제 참고로 2007년 8월호 좋은 생각에 담겨진 부분인데 글이 좀 짧아요. 2페이지.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그 짧은 글 안에도 담겨있는 의미는 매우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감탄사가 그립다. 얼마 전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하도 아름다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초록빛 산과 들, 고요한 강도 아름다웠지만 하늘에 펼쳐진 저녁 노을이 장관이어서 나는 속으로만 탄성을 질렀다. 할 수만 있다면 벌떡 일어나 여러분, 저기 저 노을 좀 바라보세요. 사라지기 전에 어서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미 인터넷 문화와 기계 문명에 길들여진 우리에겐 하도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많아 정작 감탄하고 놀라워해야 할 일에는 무뎌진 것 같다. 좋은 것을 보아도 아름다운 것을 느껴도 우린 그저 당연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기에 때론 좀 호들갑스럽게 여겨지더라도 감탄사를 연발하는 사람들이 그리울 때가 있다. 사소한 일에도 어머나 어쩌면 세상에 하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표정이 환해지는 그런 사람들은 무미건조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옆 사람까지 유쾌하게 만든다. 독자나 친지들이 정성스레 마련한 멋진 선물을 받고도 나의 감탄사가 약해 상대를 실망시킨 경험도 있고, 반대로 나 역시 그런 경험을 할 적마다 엷은 슬픔과 허무의 감정에 젖어들곤 했다.
나의 어머니는 매우 과묵한 편이었지만 감탄사의 여왕이기도 하셨다. 한 번은 내가 서울에 간 김에 잠시 들러 후암시장에서 산 꽃무늬 고운 여름 이불을 하나 선물하니 원 세상에 이렇게 예쁜 이불도 다 있네. 잠이 저절로 올 것 같다 하며 기뻐하셨다. 어머니가 날더러 찾아보라 하셔서 50여 년 만에 찾은 내 어린 시절의 소꿉동무와 전화 연결을 시켰을 때는 정말 반갑네. 하도 오랜만이라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을 만난 느낌이 다 드는구나. 우리 한번 만나야지 하셨다. 만나기만 하면 내 태몽과 어린 시절 얘기를 즐겨 들려주시던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내가 한창 재롱 부리던 아기일 적엔 하도 좋다 손뼉을 치며 즐거워해서 집에 오는 손님들이 넌 만날 뭐에 그리 좋으냐며 좋다라는 별명을 붙인 그 아기를 서로 먼저 안아주려고들 했다고 한다. 늘상 절제와 극기를 미덕으로 삼는 수도자의 신분이다 보니 그동안 감탄사를 너무 많이 아끼며 살아온 듯하다. 어린 시절의 그 밝고 긍정적인 감탄사를 다시 찾아 나이 남은 날들을 더 행복하게 가꾸어 가야겠다. 한숨을 웃음으로, 거친 말을 고운 말로, 불평을 감사로, 무감동을 놀라움으로 바꾸어 날마다 희망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 좋다 수녀가 되리라 마음먹이며 활짝 웃어본다. 짧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참 읽으면서 제 어린 시절도 참 많이 생각이 나는 글이에요. 그 도시인의 느낌.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도시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 아세요?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많은 걸 볼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동물을 동물원에 가지 않으면 잘 못 봤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책과 동물원이에요. 그 예를 들자면 오리 아시죠? 오리. 사실 우리가 저 고등학교 때인데요.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방학 때 고속버스를 타고 시골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친구들 한 10명에서 같이 갔는데 그때 고속버스 옆으로 갑자기 오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몇 마리가. 그럴 때 우리 친구들과 저는 똑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리가 나네? 정말 우리는 오리가 날아간다는 게 참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연과의 어떤 만남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전혀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정말 오리는 물 위에 떠 있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어쩌다가 뭐 TV에서 본 적이 있나? 근데 오리는 TV에 잘 안 나오죠. 그런 동물농장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건 이제 왜 갑자기 떠올랐냐면 이 글의 첫 부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이 부분이 읽자마자 떠오른 건데 여기서 이런 얘기겠죠. 중간에 이미 인터넷 문화와 기계 문명에 길들여진 우리에겐 하도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많아 정작 감탄하고 놀라워해야 할 일에는 무디어진 것 같다. 자, 제가 금방 아까 말씀드린 오리 얘기가 바로 이런 것과 똑같잖아요. 사실상 우리는 가면 갈수록 너무 많은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놀라움과 감탄들이 굉장히 감소한 건 사실이죠. 그만큼 어떤 정서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뎌진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앤수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에 대해서 변화를 좀 가져보고 싶다. 거친 말을 고운 말로, 한숨을 웃음으로, 불평을 감사로, 무감동을 놀라움으로 바꾸어 날마다 희망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 좋다 수녀가 되리라 마음먹으며 활짝 웃어본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저보다 약간 이제 아래 세대 분들, 뭐 20, 30대 분들에게는 전혀 이게 정말로 생동감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세대는 굉장히 강력하게 오거든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랬지, 맞아, 그랬지. 그래서 어쩌면 저희 세대, 제가 지금 제 나이는 얘기 안 했어요. 괜히 거리감 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세대 분들은 아마 이 책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을 한번 끝까지 더 읽어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책에서는 56페이지에 중간 제목으로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자,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건 시집입니다. 바로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 시집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 이것을 안 들어봤다면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뭐 그거 이외에도 가끔 우리가 한국의 예전 시인 얘기하면 윤동주를 항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윤동주란 이름 또한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적어도 지금 현재 중학교 이상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다 들어봤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기억이 안 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거는 이제 시집의 이름인데, 여기에 지금 수록되어 있는 시가 한 116개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윤동주는 저항 시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저항 시인이라는 것은 일제 치하에서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정신을 담아낸 그런 시인으로 보는 건데, 사실 그 윤동주가 살아있으면서 이 시집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원래 윤동주는 1941년에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출판하려고는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그가 사망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 그 시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서시, 그리고 자화상, 소년, 또 병원, 그 이외에도 윤동주가 써놓은 시 제목들, 그 시집에 있는 제목들을 보게 되면 눈 오는 지도, 돌아와 보는 밤, 또 새로운 길, 태초의 아침, 무서운 시간, 십자가, 바람이 불어, 슬픈 족속, 왠지 제목부터가 현상을 많이 담아낸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시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윤동주는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암울한 그런 시대였죠. 약간의 이제 일제 치하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비참함을 고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이 뭔가 담아내고 싶은 그런 이제 울분을 갖다가 바깥에 뭔가 외마디 소리로 내고 싶어 했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 시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동주의 시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시집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아름답고 고결하고, 그 언어의 표현 자체가 아주 정말 세련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저는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서 한번 이 수녀님께서 이러한 소제목으로 글을 써내려간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님의 침묵, 타고르의 기탄자리, 청록파 시인들 괄호 열고,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괄호 닫고 의 시집과 더불어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나의 청소년기인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힌 애송 시집들이다. 잠깐 제가 부연을 하자면 1960년대가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이건 정말 엄청난 애송 시집이 맞습니다. 아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이 시집들을 함께 읽으며 우정을 나누었던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 문득 보고 싶어질 때가 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하고 소리내어 발음하면 내 마음에도 금방 푸른 하늘이 열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고운 별이 뜨며 맑은 시 한 편이 탄생하는 느낌이다. 내가 여중 시절에 처음 접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모든 시들은 다 아름다웠다. 흰 봉투에 눈을 한 줌 넣어 누나에게 편지를 붙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읽으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고, 별 해는 밤을 읽고 나면 가을과 별이 더 좋아지곤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시를 읽었을 때 그 향기로운 연과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이 시는 지금도 전 국민의 애송시라지만 나 역시 기도처럼 서시를 자주 외우며 살았고, 어쩌면 그 시의 영향으로 수도자의 삶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견뎌왔는지도 모른다. 요즘처럼 내가 암으로 힘든 투병을 하면서도 짬짬이 시를 쓸 수 있는 저력 역시 모태신앙의 영향은 물론 소녀 시절부터 애송했던 이 아름다운 시집 덕분이었음을 믿는다. 나는 그간 수많은 친지들에게 윤동주의 서시를 즐겨 낭송해주고 편지 안에도 자주 적어 보냈다.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탈옥수 신창원 형제에게도 나의 책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어떤 훈계의 말을 하기보다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던 선한 마음이 분명 속 깊이 있었을 테니 그 마음을 다시 꺼내보라고 권유했다. 앞으로의 날들이라도 꼭 부끄럼 없는 마음으로 살아보라고 적어 보냈더니 그는 사실 엄청난 잘못을 한 것에 비해 참회하기는커녕 별 죄의식도 없이 산 것 같다. 깨우쳐줘서 고맙다는 말로 답시를 보내왔고, 지금은 아예 나를 이모라고 부르며 종종 러브레터를 보내오곤 한다. 서시 중에서도 나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든 구절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는 구절이었다.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나는 시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고, 막연히 시인이 되는 꿈을 꾸었으며 감히 인류애에 불타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에 헌신하는 미래를 꿈꾸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옹하고 사랑하되 하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알아들었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삶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겸손함으로 알아들었다. 이 시를 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부족하나마 별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었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수도자가 되어 있다. 당신을 위한 나의 기도가 그대로 한 편의 시가 되게 하소서. 당신 안에 숨쉬는 나의 매일이 읽을수록 맞드는 한 편의 시가 되게 하소서. 때로는 아까운 말도 용기 있게 버려서 더욱 빛나는 한 편의 시처럼 살게 하소서. 1983년 내가 세 번째 시집인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를 낼 적엔 나도 윤동주 시인을 흉내내어 시집 앞에 서시도 하나 넣었다. 첫 서원 1968년 후 15년, 종신서원 1976년 후 7년 차인 수도자로서의 어떤 결연한 다짐 같은 것을 나름대로 요약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다. 훗날 뜻밖의 이 구절을 좋아하는 분들도 더러 만나게 되어 기뻤고 요즘도 종종 기도처럼 이 서시를 되뇌곤 한다. 1941년 24세의 나이로 불멸의 서시를 썼으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해이기도 한 1945년 일본의 한 형무소에서 슬프게 세상을 떠난 윤동주 시인,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집이기도 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나의 보물 1호이다. 어린 시절 지녔던 초판본은 워낙 귀중한 것이라 어느 대학 도서관에 기증했고 지금은 정음사에서 나온 1972년판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라도 갖고 있으니 다행이다. 정작 시인 본인은 출간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대학 졸업 기념으로 훗날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될 자필시집을 미리 만들어 두었던 윤동주. 그리고 전쟁 중에도 윤동주가 남긴 원고들을 땅에 묻어가면서까지 소중히 보관했던 그의 친구와 가족들. 그의 숨결이 담긴 원고가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또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지난 몇 년간 대학에서 시 강의를 할 때에도 나는 윤동주의 시집을 자주 소개하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처럼 학생들도 각자의 개성에 맞는 제목을 달고 자신의 서시도 넣어서 문집을 만들어 보라고 권하곤 했는데 시가 어려운지 대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산문적인 프롤로그 형태로 대신하곤 했다. 문집에 넣을 자작시가 없으면 다른 시인의 시라도 모아서 주제별로 만들어 두면 언젠가는 좋은 기념이 될 테니 우선 짧은 것부터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적에 애용하라며 숙제를 내주는 일도 많다. 나 역시 요즘도 짧은 애송시 문집을 가방에 넣고 다니며 분위기에 따라 낭송하는 기쁨을 누린다. 예를 들면 커피를 즐겨 마시는 젊은이들에겐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군요. 아, 그대 생각을 빠뜨렸군요. 하는 윤보영 시인의 시를, 사소한 것의 재발견을 강조할 적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하는 고은 시인의 그 꽃이란 시를, 가까운 이들과 화해하기 힘들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겐 100년 살 것 아닌데 한 사람 따뜻하게 하기 어찌 이리 힘두어 라고 표현한 김초의 시인의 사랑초서의 1절을 들려주면 다들 좋아한다. 얼마 전 윤동주 시인을 위한 추모제에서 시를 한 편 낭송해주면 좋겠다는 도쿄 가쿠게이 대학 측의 초대를 받고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 아래와 같이 추모시를 적어보낸 일이 있다. 이 시를 적는 과정에서 연도는 다르지만 윤동주 시인과 김소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난 날 괄호열고 2월 16일 걷어닫고이 똑같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감회가 새로웠다. 당신은 외롭고 슬프게 떠났지만 시의 혼은 영원히 살아서 갈수록 더 밝고 고운 빛을 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던 당신은 종족과 이념을 뛰어넘어 서로 다른 이들을 다정한 친구로 만드는 별이 되셨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재촉하는 2월의 바람이 되셨습니다. 모국에 남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단 한 권의 시집만으로도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고 끝없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시를 읽는 이들의 가슴 속에 그리움으로 부활하는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스승이며 잊을 수 없는 애인입니다. 고통의 어둠과 눈물 속에도 삶을 사랑하는 법을, 맑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희망의 별이 되어주세요. 당신을 닮은 선한 눈빛의 시인이 되는 꿈을 꾸는 우리에게 오늘은 하늘에 계신 당신이 손 흔들며 웃고 있네요. 성자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네요. 이혜인, 별이 된 시인 윤동주에게 전문. 서울대학신문 2009년 3월 8일에 게재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1페이지. 56페이지부터 61페이지면 길지가 않죠. 그런데 마치 한 50페이지 읽은 것 같은 느낌? 저는 좀 그런데요. 듣는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사실 제가 시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문학인으로서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닌데 마치 아는 체 하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시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표 시인들의 시집은 다 읽었죠. 그리고 외국 시인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제일 기억나는 것 같고, 근데 외국 시인은 좀 감흥이 잘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번역시다 보니까. 근데 한국 시인, 특히 지금 이제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소제목 아래 5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아마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도 아마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한 번쯤은 다 보고 공부도 하셨을 겁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정말 어마어마한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이 여기서 24세 청년이 쓴 시라고 돼 있는데,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어떨지 몰라도 24세 청년이 이 정도의 깊이 있는 시를 쓴다? 아무리 그 시대가 일제 치하에서 그 감성과 정말 그 슬픔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던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 이 사람 정말 천재구나.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감성의 표현? 정말 이걸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느낀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윤동주가 아니죠. 이혜인 수녀님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또 이 시인을 통해서 자신의 시를 썼죠. 그리고 이혜인 수녀님께서 마지막에 이 서울대 신문에 올라온 이 시를 딱 읽어봐도, 사실 아까 수녀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죠. 윤동주 시인의 시를 따라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이 약간 좀 담겨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당신은 외롭고 슬프게 떠났지만 시의 혼은 영원히 살아서 갈수록 더 밝은 고운 빛을 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자, 여기 왠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윤동주의 시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그러니까 이혜인 수녀님이 얼마나 이 윤동주의 시를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시를 통해서 이혜인 수녀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성과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잘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 좀 오히려 이런 글이 더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이제 자기계발서라든가 어떤 지식을 담는 책을 소개하는 것은 이거보단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산문, 특히 수필 또 시집 이런 것들은 그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잘 느껴야 돼요. 물론 그 글을 읽고 자기 생각대로만 느끼는 분들이 어쩌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사람이니까 자기가 느끼는 게 전부일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는 저는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내가 한 번 읽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좀 다른 기분일 때, 다를 때 또 한 번, 두 번 읽어보고, 또 다를 때 한 3번 정도 읽어봐야 이 저자가, 이 작가가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과 그런 정서를 좀 100%도 아니고 제가 볼 땐 한 70% 정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출판사 샘터에서 참 좋은 책을 이렇게 내주셔서 제가 오늘 좋은 글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장과 6장에 있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매우 감사드리면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였습니다.